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있잖아요. 몸이 좀 찌뿌둥하다거나 아니면 예전엔 뭐 거뜬했는데 계단 오르는 게 좀 숨차다. 뭐 이런 거 느끼실 때 없으신가요? 혹시 그냥 나이 탓인가 하면서도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좀 고개를 갸웃거리신 적은 없으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찾아오는 활력 저하 문제,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근육 감소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은퇴하신 72세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또 환자분들께 권해서 효과를 보셨다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근육 감소증입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사코페니어라고 부르는데요. 사코페니아.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의 양 그리고 근육의 힘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기운 좀 없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몸 전체 건강 시스템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근육 감소증,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좀 막거나 아니면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단백질, 이걸 어떻게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정보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네. 특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단백질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랑은 조금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백질 많이 드세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똑같이 먹어도 젊을 때랑 다르게 흡수가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음식이 이 연령대는 특히 더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우리 몸이 그걸 최대한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아볼 거니까요. 아마 듣고 나시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그 활기찬 노후 설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테니까요.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그 속내를 파헤쳐 볼까요? 진짜 주변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60대, 70대 이러신데도 활력 수준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아직도 막 등산 거뜬히 다니시는데 맞아요. 어떤 분은 외출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막연히 저분은 타고난 체력이 다른가? 아니면 관리를 잘하셨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의사 선생님은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근육 감소증을 딱 짚으시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근육 감소증, 사코페니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힘이 좀 약해진다, 뭐 이런 거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자체가 줄어들고 또 그 근육이 내는 힘, 그러니까 근기능이라고 하죠. 이게 같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과 질이 다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은 뭐냐면 아주 서서히 본인도 잘 모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보통 30대 이후부터 매년 한 1% 정도씩 근육량이 줄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60세를 넘기면 그 속도가 확 빨라져서 연간 3%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딴 얘기죠. 이야, 16만에요? 네.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면요,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살찌고. 맞아요. 똑같이 먹는데도 쉽게 살이 찌고 또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작아지니까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이나 순발력 같은 게 떨어져요. 그래서 낙상 위험이 확 커집니다. 넘어지는 거 위험하죠. 네. 아시다시피 노년기에 넘어지면 이게 단순 타박상으로 안 끝나고 골절로 이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근육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도 훨씬 더뎌지고 결국엔 활동량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로 면역력 저하랑도 관계가 깊어요. 면역력이요? 근육이랑요? 네. 근육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면역세포를 만들고 저장한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면 감기 같은 잔병치레도 잦아지고 어디 상처가 나도 잘 안 아물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야,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위협이네요. 근육 줄면 피곤해서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니까 근육은 더 빨리 줄고. 그렇죠. 악순환이죠. 결국에는 뭐 일상적인 활동,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매년 받는 그냥 일반 건강검진 항목 있잖아요. 네.
그걸로는 이 근육 감소를 좀 일찍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뭐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찍는 거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근력 측정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뭐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검진 결과에 뭐 특별한 이상 없음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안심하고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 디스크 터졌다거나 이런 근골격계 문제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 하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육 감소증이 물론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어느 정도는 되돌리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충분하고 현명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꾸준한 근육 사용,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오늘 자료의 저자인 의사 선생님도 강조하시는 게 이게 생각보다 뭐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나름대로 매일 계란도 한두 개씩 먹고, 뭐 고기도 일주일에 몇 번은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고 말이죠. 네, 많이들 그러시죠. 자료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단백질을 먹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돼서 근육 만드는 데 쓰이는 양은 기대에 좀 못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결정적인 이유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산 분비 감소예요. 위산이요? 네, 젊었을 때는 위에서 위산이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를 아미노산으로 잘게 부수는 역할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내요. 근데 보통 60세를 넘어가면 이 위산 분비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단백질이 충분히 분해가 안 된 상태로 소장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고 우리 몸은 이걸 소화시키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정작 근육으로 가야 할 단백질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허. 혹시 요즘 식사 후에 좀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 자주 드시면요. 그냥 소화불량인가 이게 아니라 위산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단백질 흡수 및 활용 능력 저하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동화작용 저항성 어렵네요. 네, 좀 어렵죠?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젊을 때는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몸이 알아서 시멘트, 그러니까 근육 합성 신호죠. 이걸 듬뿍 발라서 튼튼한 근육벽을 척척 잘 쌓아 올려요. 네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시멘트를 바르는 반응 자체가 둔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벽돌이 들어와도 근육벽을 쌓는 속도도 느려지고 또 만들어진 벽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료에 따르면 20대랑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60대 이후에는 근육으로 합성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절반이나요? 네. 이건 단순히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들어온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써먹지 못하는 몸 상태로 변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이요? 네. 가장 흔한 예가 아침은 대충 거르거나 그냥 간단히 때우고 저녁 식사 때 하루치 단백질을 막 몰아서 먹으려는 경향이에요. 아, 저녁에요. 많이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한 번에 소화업소에서 근육 합성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대략 한 20g에서 30g 정도로 제한적이에요. 아, 한계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녁에 스테이크를 두껍게 썰어 먹거나 삼겹살을 많이 먹더라도 그 한계를 넘는 양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소모되거나 아니면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쉽다는 거죠. 아깝네요. 그렇죠. 또 한국인 식단 특성상 국이나 찌개 위주로 먹으면서 건더기는 잘 안 먹고 국물만 먹는다거나 채소 반찬 위주로만 식사하거나 아니면 그냥 흰쌀밥에 김치 정도로 간단히 먹는 습관 이런 것도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아, 여기에 더해서 치아 문제나 씹는 힘이 좀 약해지면서 질긴 고기류는 좀 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빵이나 면, 죽 같은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중요한 지적들이네요. 특히 그 동화작용 저항성 비유는 귀에 쏙 들어와요. 벽돌은 있는데
시멘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니. 네, 그렇죠. 자료에 나온 그 의사 선생님 환자 사례가 딱 떠오르는데요.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매일 아침에 계란 하나랑 빵 드시고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이랑 국 위주로 드셨대요. 본인은 나름 단백질 챙겨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실제 계산해 보니까 하루 총 섭취량이 25g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됐던 거죠. 생각보다 훨씬 적었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 섭취량도 늘리고 또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했더니 뭐 특별히 운동을 더 하신 것도 아닌데 식단 조절만으로 3개월 만에 기력을 확 회복하시고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지셨다고 하니까 와 정말 식단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이 60대 이후 근육 건강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단백질의 왕 하면 떠올리는 계란보다 오히려 단백질 함량도 더 높으면서 특히 이 연령대의 소화 흡수 능력까지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음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추천하고 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이 음식들이요. 자료를 제공하신 의사분이 직접 꾸준히 드시고 또 환자분들께 권해서 실제로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강조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가 좋더라 이게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추천이니까 더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믿음이 가네요. 하나씩 그 특징이랑 간단한 섭취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요? 그 북어 말린 거. 네,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5g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75g이요? 100g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달걀로 치면 약 12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와, 상상 이상인데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명태가 겨울에 얼고 녹는 그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살 조직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위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도 비교적 소화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소화가 잘 되는구나. 네. 그리고 간의 독이나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아미노산, 메티오닌이라는 것도 풍부하고요. 오. 팁으로는요. 쌀뜨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 비린맛도 좀 잡히고 단백질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온다고 하고요. 국으로 끓여 드실 때는 무나 감자 같은 채소를 같이 넣어서 영양 균형을 좀 맞추시고 국물만 드시지 말고 건더기를 꼭 충분히 드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건더기 꼭 먹기? 두 번째 추천 식품은 두부입니다. 이건 뭐 너무 익숙한 식재료죠? 네, 두부 좋죠. 두부 한 모, 보통 한 300g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단백질이 한 20g 정도 들어있어요. 콩을 갈아서 만들었으니까 소화 흡수율도 당연히 높고요.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소플라본 성분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참고로 그 부드러운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판두부, 모두부라고 하죠. 이게 압착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단백질 함량이 한 3배 정도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모두부를 선택하시는 게 단백질 섭취에는 더 유리합니다. 아, 모두부 기억해야겠네요. 네. 팁으로는 뭐 찜, 조림, 찌개, 부침 정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잖아요. 혹시 몸이 좀 찬 편이시면 차가운 생두부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들 드시죠? 아, 네, 병아리콩, 칡피라고도 하죠. 맞아요.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정도 들어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그 필수 아미노산 8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 식품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 완전 단백질? 네, 그리고 식이섬유 함량도 굉장히 높아서 장 건강이나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 몰려오는 걸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장점이 많네요. 네, 팁으로는 건조된 병아리콩을 사서 반나절 정도 충분히 불린 다음에 삶아서요. 한번 먹을 분량씩, 예를 들면 한 컵 정도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밥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할 때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오, 좋은 팁이네요. 냉동 보관.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이것도 좀 의외의 복병이죠. 들게요. 고소한 거요? 네, 그 고소한 맛이 일품인 들깨, 이게 한 큰술, 약 10g 정도의 단백질이 한 3g 정도 들어있어요. 양은 좀 적어 보이지만 다른 음식에 쉽게 뿌려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이라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아, 오메가3. 네, 다만 주의할 점은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라서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고요. 특히 볶아서 가루로 만든 들깨는 산패되기 쉬우니까 개봉 후에는 꼭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이 둘은 단백질 함량 자체는 앞에 말씀드린 식품들보다는 높진 않아요. 뭐 대신 시금치 한 컵, 약 30g의 단백질 2g 정도, 버섯 100g에 3g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아, 그럼 왜 추천하시는 거죠? 얘네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시금치에는 철분, 칼슘, 또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풍부하고요. 버섯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아, 단백질 흡수를 돕는 비타민 B군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이라서 부담 없이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기가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5가지 음식을 쭉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뜩 보이네요. 그냥 단백질 함량만 높은 게 아니라 60대 이후분들의 소화 능력까지 고려해서 소화가 잘 되거나 돕는 특징이 있고, 그렇죠. 또 단백질 말고도 뭐 뼈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 아, 정말 똑똑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단백질 음식을 골라 먹어도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몸이 그걸 제대로 흡수를 못해서 활용을 못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죠. 자료에서는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율하고 근육 합성 효과가 뭐 2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그렇다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건 뭘까요? 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알짜배기일 수도 있습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전략을 딱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3가지. 첫째, 균등 분배의 원칙입니다. 아까 우리 몸이 한 번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한 20에서 30g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총 단백질 양, 보통 체중 1kg당 1.0g에서 1.2g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이 양을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걸쳐서 20에서 30g씩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나눠서 먹는 거군요. 네, 저녁에 한꺼번에 막 몰아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특히 밤 사이에 공복 상태였던 아침 식사 때 충분한 단백질을 딱 공급해주면 잠자고 있던 근육 합성 스위치를 탁 켜서 하루 종일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 아침 단백질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둘째는 영양소 시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몸 안에서 실제로 근육으로 딱 바뀌는 과정에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조력자요? 네, 특히 비타민 B군, 그중에서도 비타민 B6랑 B12는 단백질 대사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들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 아니면 현미, 통곡물, 달걀 노른자 이런 데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 드실 때 이런 음식들을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은 거죠. 아, 같이 먹으면 좋군요. 네. 또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데 많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있죠. 얘네들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오호. 예를 들면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 단백질이 풍부한 들깨가루를 넣고 흡수를 돕는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흡수율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와, 꿀팁인데요. 시금치, 들깨가루, 참기름. 그렇죠. 셋째는 장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뭐 소화 흡수의 최종 관문은 결국 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장내 환경이 건강하고 유익균이 많아야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유익균 자체를 공급해줘서 장 환경을 개선하고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 흡수를 간접적으로 도와줘요. 아, 발효식품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청국장은요, 100g당 단백질 함량도 한 17g 정도로 꽤 높을 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이미 아미노산 형태로 잘게 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매우 용이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청국장 자주 먹어야겠네요. 네. 매 끼니 단백질 반찬 옆에 발효식품을 조금씩 곁들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흡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애써서 좋은 단백질을 챙겨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막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짚어주던데요. 네, 맞습니다. 좋은 거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나쁜 습관 피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바로 커피나 녹차 마시는 습관이에요. 저 그런데. 아, 그러세요? 이 음료들에 든 카페인하고 탄닌 성분이 칼슘뿐만 아니라 일부 아미노산의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헉. 그러니까 식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좀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1시간. 알겠습니다. 둘째는 역시 음주입니다. 술이죠. 알코올은 간에서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근육의 회복 속도도 더디게 만들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단백질 섭취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기 전으로 한 3시간 정도는 술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셋째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짠 음식이요. 아, 짠 거. 네. 짠 음식은 혈압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줘서 단백질 대사 과정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국물 요리 즐겨 드시는 경우에 나트륨 섭취량이 확 늘기 쉬우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라면, 젓갈류처럼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의식적으로 좀 섭취 횟수나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피, 술, 짠 음식 기억해야겠어요. 이런 원칙들을 다 종합적으로 적용한 예시 식단도 자료에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침에는 황태 넣은 미역국이랑 두부찜, 그리고 밥에 삶은 병아리콩 1스푼 곁들여서 한 27g 정도 단백질을 먹고요. 네. 점심에는 들깨가루랑 참기름으로 무친 시금치 나물, 현미밥, 그리고 청국장찌개에 건더기 위주로 단백질을 또 보충하고요. 저녁에는 표고버섯 볶음이랑 두부조림, 보리밥 이런 걸로 한 20g 정도 단백질을 채우는 거죠. 오. 이렇게 3끼에 걸쳐서 다양한 식품으로 또 흡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딱 구성하면 하루 총 69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뭐 황태니 병아리콩이니 매번 챙겨 먹으려면 좀 번거롭거나 아니면 식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 말이죠. 아, 그렇죠.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매일 실천하기 어려우면 뭐 그름의 떡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한 의사 선생님도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여 주셨어요. 오, 다행이네요. 먼저 비용 절감 측면을 보면요. 황태나 두부 같은 경우에 마트에서 할인할 때 한 번에 좀 더 많은 양을 사서 손질한 다음에 먹을 만큼씩 닦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병아리콩도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캔 제품보다는 건조된 상태의 것을 대량으로 사서 직접 불리고 삶아서 냉동하면 훨씬 경제적이고요. 아, 들깨가루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도 나물 무침, 찌개, 심지어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먹는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 및 지방 공급원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약간의 계획하고 노력을 좀 더하면 생각보다 식비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어요. 오히려 뭐 배달 음식이나 외식, 군것질에 쓰던 비용이 줄어들면서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절약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 오히려 절약까지. 네. 편의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말 같은 때 좀 여유 있을 때 미리 황태를 먹기 좋게 찌려 넣는다거나 병아리콩을 삶아서 얼려둔다거나 두부를 한 번 먹을 만큼씩 잘라서 냉동해 두는 등엔 약간의 준비만 딱 해놓으면 평일에는 정말 빠르고 간편하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매번 장보고 손질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죠. 그렇군요. 와, 미리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시간하고 비용을 모두 절약하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뭐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오늘 당장 우리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 팁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첫째, 매 끼니 식탁 차릴 때
여기에 단백질 반찬이 있나? 하고 의식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 뭐 고기, 생선, 콩, 두부, 계란 중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네, 그거 중요하죠. 둘째, 국이나 찌개 먹을 때 습관적으로 국물만 많이 먹기보다는 건더기를 꼭꼭 씹어서 충분히 먹으려는 노력. 그쵸, 건더기. 셋째,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을 때 흡수를 돕는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약간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신경 쓰는 습관. 네, 시너지 효과. 넷째, 그리고 오늘 계속 강조했던 거, 하루 단백질 섭취 목표량을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분산해서 먹는 습관. 저녁에 몰아서 벼락치기 하는 거,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아요. 벼락치기 안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본 이야기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넘치는 활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네. 그리고 그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첫째, 내 몸, 특히 60대 이후의 소화 능력에 맞는 좋은 단백질 식품, 오늘 살펴본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 같은 것들이요. 이걸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렇죠. 선택. 둘째, 우리 몸이 그걸 최대한 잘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먹는 방법, 새끼 균등 분배하고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 같이 먹고 방해 습관은 피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며 셋째, 이걸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네, 선택, 방법, 꾸준함. 이 세 가지네요.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를 제공한 의사 선생님은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한 끼 식탁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세요. 네. 황태 한 조각을 더 먹는 거, 두부 반모를 식단에 추가하는 거, 밥에 병아리콩 한 숟가락을 섞는 거. 이런 아주 작아 보이는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1년 후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결정한다는 거죠.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아침에 몸이 훨씬 가뿐하게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오르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활기차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식단을 통한 단백질 섭취 전략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점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자료에서 의사 선생님이 충분하고 현명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반드시 강조했던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꾸준한 근육 사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다. 근육 사용. 네, 아무리 좋은 연료, 그러니까 단백질을 넣어줘도 자동차, 즉 근육을 계속 세워두기만 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육도 똑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알아본 효과적인 영양 공급 전략을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움직임이나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짧은 거리 걷기, TV 보면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등 아주 사소해 보이는 활동들이 꾸준히 쌓이면 식단 개선의 효과를 훨씬 더 증폭시켜 줄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군요. 그렇죠. 식단과 움직임,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후라는 목표에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